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죠. 마늘 껍질을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 정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은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죠. 마늘빵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가 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가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에 30분 정도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 건데요. 1인분을 할 때 마늘을 한 3-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에 S알리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서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적으로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이 되고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 차를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다가 소주를 반컵 정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을 약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이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체질이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도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도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마늘에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 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되겠죠.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합니다.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되게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서 항산화 성분, 황화물질이 극대화가 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또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도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해주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이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서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지방 을 싹 빼준다는 것인데요. 대파에는 특유한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서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이 돼서 없어지게 되고요.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 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필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서 대파의 단맛이 좋게 느껴지는 거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단맛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을 하게 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다르게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액이 뭉쳐서 생기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혈관도 확장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도 유지해주며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탁월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억제해주고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게 되죠.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약 2.5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5cm 정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 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대파를 올린 다음에 구워 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 주시면 되고요. 이제 장을 만들 건데요. 물을 2컵 정도 해서 넣어주시고 간장을 반컵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대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공포를 억제해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주어서 관절 통증도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페놀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가 돼 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 뿌리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에 대파 뿌리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서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 걱정도 줄어들고 또 몸의 염증도 완화시켜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에는 무가 있습니다.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칼슘 함량이 높아서 몸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 조절을 해주어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를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서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서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서 대파 두부 조림을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깍둑 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 두른 팬에다가 잘 구워 주시고요. 두부가 노릇노릇해지면 썰어 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잘 뿌려서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 조림을 드시면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의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에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체내에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쌓여있는 이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 점이 있는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 것이고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주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세요. 적당한 용기에다가 계란을 넣고 풀어주시고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서 잘 섞어주시고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해서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에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로 미역국을 끓일 때는 대파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파를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서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한 다음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 2-3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자른 다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치를 먼저 기름에 달달 볶다가 여기에 물도 넣고 다른 재료도 넣고 우리가 김치찌개를 조리하게 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 함량이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수치도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혈관 내에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염증은 지속적으로 암세포가 생성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혈관성 치매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기름에는 들기름과 올리브유가 있죠. 그런데 들기름은 높은 열에 쉽게 산패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볶는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온에서 사용이 가능한 올리브유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김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죠. 이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요리만 수십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김치찌개는 김치로 하는 요리 중에서 아주 인기도 많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에는 또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맛있게 끓여 먹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넣고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조금 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심코 넣은 이것들 때문에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김치찌개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과 또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암과 치매에 걸리는 다양한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먹는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되는 질병들이고요. 혈관의 문제는 먹는 음식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먹는 김치도 잘 알고 드셔야 한답니다. 특별히 김치찌개를 끓여 드실 때 넣는 다른 식재료들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주의하실 것이 식용유입니다. 일반 식용유에는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데요. 바로 이 오메가6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치를 먼저 기름에 달달 볶다가 여기에 물도 넣고 다른 재료도 넣고 우리가 김치찌개를 조리하게 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 수치도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혈관 내에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염증은 지속적으로 암세포가 생성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혈관성 치매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기름에는 들기름과 올리브유가 있죠. 그런데 들기름은 높은 열에 쉽게 산패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볶는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온에서 사용이 가능한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지중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건강한 기름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올리브유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올리브유는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몸에 좋은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아서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게 검증이 되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올리브에는 토코페롤이나 페놀산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서 바이러스와 각종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이드록시 티로솔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제거하고 항암 효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올리브유는 등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높은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은 발연점이 160도로 좀 낮기 때문에 김치를 볶을 때 사용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고요.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서 드시거나 낮은 온도로 살짝만 가열하는 요리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밑에 있는 버진과 퓨어 등급의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200도가 넘어서 볶는 요리에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볶을 때에는 이런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일 때 여기에 스팸이나 다양한 햄 종류를 넣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햄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햄을 보통 가공육이라고 부르잖아요. 햄과 같은 이 가공육을 만들 때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보존제는 가공육의 색상을 빨갛게 유지해주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부 발암물질로 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공육에 열을 가하게 되면 아미노산, 크레아틴 등의 성분들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에 위험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물질들 또한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햄에는 나트륨의 함량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 나트륨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고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포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는데 특히 위암의 발병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김치를 조리할 때 꼭 사용하는 조미료가 있죠. 바로 설탕인데요. 김치찌개를 조리할 때에도 역시 설탕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달달한 설탕이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음식의 단맛과 감칠맛을 올려주기 때문에 조리할 때 설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설탕은 사실 이 혈관 건강에는 정말 최악입니다.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 수치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되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 췌장에 무리가 될 수가 있고
결국 췌장 기능이 약해지고 당뇨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요리할 때 조금 넣는 설탕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평소에 먹는 음식들에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설탕의 양이 평균 100g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 달 양으로 치면 설탕을 약 3kg 넘게 먹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설탕을 먹고 있어서 음식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 안의 혈관이 서서히 망가져 당뇨를 시작으로 해서 각종 혈관 질환과 암뿐만 아니라 치매까지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치찌개에는 무엇을 넣어 드실 때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영양학적으로도 가장 잘 맞는 것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또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바로 두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롭게 근육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바로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이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놀랍게도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서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부와 김치찌개의 만남은 아주 환상의 조합이 되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답니다. 앞에서 스팸이나 햄 같은 가공육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가공육 대신에 일반 생고기를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생고기를 드시면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요? 생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여기에는 콜라겐 성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50대 이후가 되면 주름도 많아지고 피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생고기를 드시게 되면 콜라겐이 공급이 되면서 피부와 신체 전체적인 탄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생고기에는 타우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이는 근육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며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몸의 무기력증과 우울증 완화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생고기에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단맛을 내면서도 건강에도 좋은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파와 대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과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이 탁월해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혈압도 낮춰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서 당뇨를 예방하고 혈관 질환을 방지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파도 마찬가지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와 무기질 그리고 알리신 성분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많아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어 노화를 예방하고 심혈관과 장내 건강까지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대파와 양파는 건강에 좋은 효능과 더불어서 단맛도 내주고 감칠맛 또한 극대화시켜주는 채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식재료가 또 있는데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 식품이기도 한데요. 마늘에 풍부한 알리신은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증식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다진 마늘을 김치찌개에 한 스푼 넣게 되면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잡내를 제거해주며 김치찌개의 맛을 한층 끌어올려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꼭 넣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있지만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아실까요?
특히 도라지의 사포닌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도라지를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혈압약과 함께 섭취한 뒤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도라지는 체내에서 흡수되는 철분의 양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부족한 사람이나 철분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도라지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긋하면서도 쌉쌀한 도라지 좋아하시나요? 도라지는 무침이나 도라지차, 도라지즙으로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도라지는 그 독특한 맛과 함께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효과들이 많다는 것 아실까요? 오늘은 도라지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도라지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 또 도라지에 대한 우리 건강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도라지의 효능은 바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먼저 도라지가 기관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로부터 도라지는 기침이나 가래에 좋다고 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도 거담작용, 즉 가래를 없애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도라지는 폐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음식으로 예로부터 사랑받아왔습니다. 혹시 사포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홍삼에 이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라지에도 이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사포닌은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하고 기침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기침이나 가래가 잘 배출되지 않는 증상에 특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도라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관지에 쌓여있는 불순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는 겨울철에 건조한 공기나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는 기침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목이 칼칼하거나 인후염 증상에 시달릴 때도 유용한 자연 치료제가 될 수가 있답니다. 목이 안 좋으면 도라지차를 권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이제부터는 목이 칼칼하거나 기관지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실 때 도라지 한번 드셔보시는 것 어떨까요? 두 번째 도라지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오래 묵은 도라지는 산삼보다 더 좋다는 옛말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까 알려드린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외에도 도라지에는 여러 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도라지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몸의 자연 방어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도라지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도라지와 같은 흰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잔틴은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세균과 바이러스 저항력을 높여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 도라지를 자주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도라지의 대단한 효능 세 번째는 암 예방 효과입니다. 도라지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향긋하고 쌉쌀한 도라지 몸에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참 놀랍죠. 도라지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특히 도라지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은 항암작용을 해서 세포의 변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에 있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항염작용을 통해서 몸의 염증 수치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한국 식품영양과학회지에 제출된 논문에 따르면 도라지 추출물로 실험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실험 결과는 도라지 추출물이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폐암세포에도 성장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또 다른 연구의 실험 결과에서는 도라지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물론 도라지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라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도라지의 효능으로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도라지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노화 방지 효과입니다. 도라지의 중요한 효능 중 하나는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도라지에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니 놀랍지 않나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를 촉진하는데요. 도라지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도라지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도라지의 사포닌과 플라티코딘 D 성분이 체지방 감소와 지방 배출을 촉진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고, 도라지에 함유된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피부 탄력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도라지는 노화 방지와 피부,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는 놀라운 건강 효능이 있는 식품이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잘못 섭취하거나 특정한 체질의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도라지 섭취법과 도라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도라지가 독이 될 수도 있는 첫 번째, 바로 도라지와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있지만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아실까요? 특히 도라지의 사포닌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도라지를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혈압약과 함께 섭취한 뒤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도라지는 체내에서 흡수되는 철분의 양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철분이 부족한 사람이나 철분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도라지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라지를 섭취할 때는 철분 보충제나 기타 약물을 복용하는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도라지 섭취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는 바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의 섭취입니다. 도라지가 소화에 안 좋다니 놀라셨나요?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도라지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도라지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소화가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도라지를 좀 과하게 섭취하면 위장이 민감한 사람들은 배탈이 나거나 또 설사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한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위벽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도라지 섭취를 자제하거나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라지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찬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체질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몸이 차가운 성질을 가진 분들이 도라지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이 자극을 받아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도라지의 섭취는 체질에 맞는 사람에게는 건강에 아주 좋지만, 만약 평소에 찬 성질의 음식을 자주 피하고 있다면 도라지를 섭취하기 전에 체질에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고요. 체질에 잘 맞지 않다면 도라지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소량을 섭취해보고 그 후에는 반응을 살펴보면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도라지를 끓여서 차처럼 마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으니까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꼭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라지를 먹을 때 궁합이 좋은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아실까요? 이 음식들을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능을 보완하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데요. 그럼 어떤 음식이 도라지와 잘 어울리는지 궁금하신가요? 도라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찰떡궁합은 도라지와 사과입니다. 도라지와 사과는 궁합이 정말 좋은 음식이라는 거 아셨을까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도라지가 가진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 그리고 사과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과 여러 영양 성분들이 결합하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며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과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의 달콤한 맛이 도라지의 쌉싸름한 맛을 완화시켜 주어서 맛도 좋게 즐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라지를 사과와 함께 갈아서 먹거나 혹은 도라지 차에 사과 조각을 넣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도라지와 함께 먹기 좋은 두 번째 추천할 음식은 바로 배입니다. 배와 도라지의 궁합은 아주 유명하죠. 배는 도라지와 함께 섭취할 때 기관지의 건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음식인데요. 배는 수분이 풍부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도라지의 효능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도라지와 배를 함께 섭취하면 기침을 줄이고 기관지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요. 배와 도라지를 함께 넣고 끓여서 차로 마시면 감기 예방과 기침 완화에 효과적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한 영양뿐만 아니라 배의 달콤함이 도라지의 쌉싸름한 맛을 부드럽게 해주어서 맛있게 즐길 수가 있답니다. 특히 쌀쌀한 겨울철 배와 도라지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몸에도 보양만큼 좋으니 꼭 챙겨 드셔야겠죠. 도라지와 환상의 짝꿍 세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도라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으로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데요. 생강은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촉진하고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도라지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마시면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도라지의 효능을 더욱 잘 살려준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도라지와 생강을 함께 우려서 차로 한번 마셔보세요. 도라지와 찰떡궁합인 음식이 있으면 도라지와 궁합이 좋지 않은 식품도 있겠죠. 도라지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음식의 궁합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도라지와 함께 먹을 때 피해야 할 식품들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많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고기 중에 하나인데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모르셨죠? 도라지의 효능이 잘 전달이 되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하는데 돼지고기와 도라지를 함께 먹으면 도라지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라지와 돼지고기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많아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도라지의 건강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돼지고기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두 번째로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은 바로 술입니다. 술은 도라지와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상쇄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시중에 도라지로 만든 도라지주도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건강에는 술과 도라지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도라지에 있는 성분들이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도라지를 섭취하면 간에 과하게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같이 드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술은 면역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라지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꼭 술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겠죠.